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30만 톤짜리 철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 정확히 11단계. 그리고 이 중 한 단계에서 실수하면 수백억 원이 날아갑니다. LNG선의 화물창에 들어가는 임바강판, 두께가 0.7mm예요. 종이 한 장보다 얇은 금속을 영하 163도에서 불량률 제로로 용접해야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전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이 편을 보면 왜 한국 조선소를 중국이 따라잡기 어려운지가 기술적으로 이해됩니다.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영입니다. 오늘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대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조립하는 산업이에요. 만드는 거랑 조립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과거에는 조선소에서 배의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건물 짓듯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배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공장 여기저기서 동시에 만든 다음 마지막에 도크에서 합칩니다.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요. 레고처럼요? 거대한 블록을 따로 만들어서 합친다는 뜻인가요? 30만 톤짜리 레고라니 스케일이 상상이 안 돼요. 네, 다만 레고 블록 하나가 수백 톤에서 수천 톤이고 그걸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 다르죠. 이걸 블록공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이 블록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볼게요. 한번 차근히 따라와 보세요. 우선 철판이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만든 두꺼운 철판, 후판이 트럭에 실려 조선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철판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에 쭉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철판 표면에 녹과 밀 스케일이라는 불순물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도 안 되고 도장도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정이 전처리입니다. 철판 표면에 고속으로 쇠구슬에 쏴서 불순물을 벗겨내는 쇼트 블라스팅을 하고 즉시 녹 방지용 프라이머를 칠해요. 이 과정이 자동화 라인에서 1에서 3일 만에 처리됩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어로 치면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거네요. 밑작업을 해줘야 그 위에 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정, 절단. 전처리된 철판을 설계도면대로 자르는 단계예요. 여기서 CAD/CAM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컴퓨터가 철판 위에 부품 배치를 최적화해서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네스팅이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아, 옷 만들 때 자를 원단에 배치하는 거랑 같은 원리. 후판이 원가의 20에서 30%라고 했으니 여기서 1%만 아껴도 수십억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절단은 단순히 자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용접을 위한 비스듬한 면인 개선 가공, 그리고 각 부품의 식별번호와 조립선을 새기는 마킹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절단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일반 강판은 플라즈마 절단을 쓰고 정밀한 부품은 레이저 절단을 씁니다. 플라즈마는 분당 약 2에서 4m, 레이저도 2에서 3m 속도로 자르는데 레이저가 정밀도가 훨씬 높아요. 궁금한 게, 이 절단의 정밀도가 왜 중요한 건가요?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나중에 블록을 조립할 때 맞지 않아서 수정 작업이 필요해져요. 수정 작업은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절단이 끝나면 이제 조립이 시작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조선업의 핵심인 블록 공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조립은 세 단계로 나뉘어요.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제일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돼요? 소조립, 절단된 부품들을 결합해서 선체 구조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평평한 철판 위에 늑골이나 보강제를 붙여서 강성을 높이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2단계에서 수천 개의 부품이 도면의 정확한 위치에 안착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대조립 단계에서 막대한 수정 비용이 발생해요. 로봇 용접기가 많이 쓰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소조립 다음이 중조립. 점점 커지는 거네요. 레고 블록이 합쳐지는 단계? 중조립, 소조립된 부재들을 결합해서 웹프레임이나 격벽 같은 중간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어요. 이때부터 3차원적인 선체의 입체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형 자동 용접 장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고요. 구조물 하나당 약 3에서 5일이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대조립. 여기서 진짜 배 형태가 나오는 건가요? 배조립, 여기서 드디어 블록이 탄생합니다. 중조립된 구조물들을 하나로 합쳐서 선박의 기본 단위인 거대한 블록을 완성하는 거예요. 블록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블록이 150톤에서 300톤이고 메가 블록은 900톤에서 3000톤까지 나갑니다. 최근에는 선박의 단면 전체를 한 번에 구성하는 기가 블록, 3000톤 이상짜리도 등장했어요. 오, 블록 하나가 3,000톤이요? 그걸 어떻게 움직이나요?
골리앗 크레인이요. 조선소의 상징인 그 거대한 크레인. 인양 능력이 900톤, 1600톤급이에요. 이 크레인이 메가블록을 들어올려 도크까지 운반합니다. 블록이 커질수록 도크에서 조립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메가블록 공법을 적용하면 도크 체류 시간이 60%까지 단축됩니다. 아, 그러니까 블록이 커지면 그만큼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니까 도크에서의 작업이 줄어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블록 대형화의 핵심 이점이에요. 여기서 조선소의 진짜 경쟁력을 결정하는 공장이 나옵니다. 선행의장. 선행의장? 이건 처음 듣는 단어예요. 의장이 뭔지부터 알려주세요. 블록이 도크에 들어가기 전 아직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 전선,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미리 설치하는 공정이에요. 참, 나중에 배가 완성된 다음에 설치해도 되지 않나요? 여기에 아직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지상 블록 상태에서의 작업 비용을 1이라고 하면 도크 안에서의 작업 비용은 3, 바다에 띄운 후 안벽에서의 작업 비용은 9예요. 어머, 같은 작업인데 장소에 따라 비용이 300, 900까지 차이가 나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배 내부는 좁고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용접하고 전선을 깔아야 하는데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요. 하지만 지상에서 블록이 열려 있거나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접근성이 좋고 크레인도 쓸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죠. 아, 그래서 선행 의정률이 높을수록 조선소의 경쟁력이 높다는 거군요. 저도 이 부분에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확합니다. 선행 의장률이란 전체 의장 작업 중 지상 불복 상태에서 수행한 비율이에요. 이걸 1% 올리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원가 절감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행 의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원가 경쟁력의 핵심 비결 중 하나예요. 블록도 만들었고 선행 이장도 했으면 이제 도크로 가는 거죠? 네, 도크 탑재. 이 공정이 가장 웅장한 장면이에요. 수백 톤에서 수천 톤짜리 블록들을 골리앗 크레인이 들어올려서 도크 안에 정밀하게 배치합니다. 보통 선미부터 선스 방향으로 쌓아가요. 오, 왜 뒤에서 붙었었나요? 엔진이나 프로펠러 같은 가장 무겁고 복잡한 장비가 선미 쪽에 있거든요. 무거운 부분을 먼저 놓아야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이후 블럭을 쌓을 때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수백 톤짜리 블럭과 블럭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춘다고요? 레고는 딸깍 끼우면 되지만 실제 배는 이건 장인의 영역이네요. 맞습니다. 블록 간 연결 부위를 에렉션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용접의 품질이 선체의 최종 강도를 결정해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한 정렬이 필요하고 용접 후에는 엑스레이 검사까지 합니다. 선박 한 척당 도크 탑재 기간이 약 2에서 4개월이에요. 잠깐, 도크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하나요? 진수, 도크에 바닷물을 채워서 배를 띄우는 거예요. 플로팅 아웃이라고 합니다. 진수 전에 모든 수중 밸브와 선각 용접부에 대한 수밀 검사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해요. 물이 새면 안 되니까요. 진수되면 끝인가요? 물에 뜨면 완성 아닌가요? 설마 더 있어요? 아니요. 안벽 의장이 남았어요. 진수된 배를 부두에 대고 선행 의장에서 못 끝낸 나머지 작업을 합니다. 메인 엔진 최종 정렬, 항해 장비 설치, 거주구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요. 1에서 3개월 걸립니다. 아, 그 다음은 시운전이죠? 네, 시운전. 실제 바다에 나가서 배의 성률을 검증합니다. 전속력 항해, 선회 시험, 급정지 시험, 소음 진동 측정까지. 설계 단계에서 약속한 속도와 연료 효율이 달성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선주와 선급 검사관이 동행하고 1에서 2주 걸립니다. 시운전까지 통과하면? 인도. 최종 검사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을 법적으로 선주에게 넘기는 날입니다. 명명식도 이때 열리고요. 조선소 입장에서는 잔금이 들어오는 경제적 정점이기도 하죠. 정리하면 전처리, 절단,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선행이장, 도크 탑재, 진수, 안벽이장, 시운전, 인도, 총 11단계. 아, 그리고 아까 블록 공법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조선 기술의 진화 역사를 아시면 지금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이 됩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배는 리벳 공법으로 만들었어요. 리베터라는 숙련 노동자들이 뜨겁게 달군 쇠못을 망치로 두드려서 철판을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이었죠. 자, 그러면 언제 바뀐 건가요?
제2차 세계대전이 전환점이었어요. 전쟁 중에 수송선을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야 했는데 리벳으로는 속도가 안 났거든요. 이때 용접 기술이 도입되면서 두 가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판을 겹칠 필요가 없어져서 선체 무게가 줄었고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게 됐어요. 둘째, 건조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블록공법? 네, 용접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굳이 선대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쌓아 올릴 필요 없이 조각을 나눠서 동시에 만들자는 발상이 나왔어요. 이게 블록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이 점점 커졌어요. 조선소 시설도 진화해왔을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을 리 없는데 어떻게 발전해 온 거예요? 초기 블록이 30톤에서 300톤, 이게 크레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메가 블록 900톤에서 3000톤으로 커졌고 최근에는 3000톤 이상의 기가 블록까지 등장했어요. 기가 블록은 선박의 단면 전체를 한 번에 만드는 수준이에요. 아, 블록이 커지면 뭐가 좋아지나요? 생산성을 지수로 비교해보면 리벳 공법의 생산성을 1로 볼 때 초기 블록 공법은 2.5, 메가 블록이 5, 기가 블록이 10이에요. 블록이 커질수록 더 많은 작업을 지상에서 할 수 있고 도크 점유 시간이 줄어들어서 같은 도크로 더 많은 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 조선업이 만드는 산업에서 조립하는 산업으로 바뀌었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럼 일반 선박의 건조 과정을 봤으니 LNG선은 뭐가 다른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앞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화물창 용접이에요. 1편에서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일반 강철이 유리처럼 깨진다고 했죠. 취송 파괴요? 이름부터 무섭다. 금속이 유리처럼 깨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LNG선의 화물창에는 일반 강철이 아닌 특수 소재가 쓰이고 용접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먼저 GTT의 노후 96 시스템. 이건 인바라는 특수 합금을 사용해요. 니켈 36%가 함유된 강으로 열 팽창 계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거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하 163도에서도요? 네, 그리고 이 인바 강판의 두께가 0.7mm예요. 머리카락 7, 8개 두께. 와, 0.7mm요? 그걸 어떻게 용접하나요? 저항 심용접이라는 특수 방식을 쓰거든요. 얇은 인바판을 겹쳐서 전류를 흘려 녹여붙이는 방식이에요. 기밀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판이 워낙 얇아서 열 변형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용접 로봇이 일정한 압력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밀 제어를 해야 해요. 아, 자동 용접에 쓰이는 마크3 시스템과는 다른가요? 네, 마크3는 1.2m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을 쓰는데 열 수축을 흡수하기 위해 주름을 잡은 형태예요. 여기에는 플라즈마 아크 용접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얇은 판을 빠르고 정밀하게 접합할 수 있어요. 두 시스템 모두 용접 후에는 기밀 시험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미세 누설 검사까지 통과해야 해요. 아주 작은 핀홀 하나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 극초온 용접을 아무 용접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일반 용접 자격 외에 GTT사가 직접 인증하는 특수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인력을 양성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한국 조선소가 수십 년간 축적한 이 인력풀이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는 기관이 있다면서요? 네, 선급이에요. Classification Society. 이 선급은 선박이 안전하게 건조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만들고 검사하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선급의 역할은 배의 일생 전체에 걸쳐 있어요. 첫째, 기술 표준을 만듭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정을 반영해서 선체 강도, 기계장치 안전성 같은 상세 기준을 정해요. 둘째, 설계 도면을 승인합니다. 조선소가 제출한 수천 장의 도면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수학적 모델링으로 검토해요. 셋째, 건조 중에 상주하며 검사합니다. 성급 검사관이 조선소에 상주하면서 용접 상태, 탱크 테스트, 블록 탑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넷째, 시운전 후 증서를 발행합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배가 안전하다는 증서를 내주는데 이게 사실상 배의 여권이에요. 이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대부분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바다에서 운항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주요 성급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급이 세 곳 있어요. 로이디 선급, 1760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선급이에요. DNV는 노르웨이와 독일 선급이 합병해서 만든 기관으로 해양 플랜트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선도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선급 KR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 기관으로 대형 선박과 IT 기관 선박 시스템 검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소 공장 투어를 정리해 볼게요. 강철판이 배가 되기까지 11단계. 전처리, 절단,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선행의장, 도크 탑재, 진수, 암벽의장, 시운전, 인도. 핵심은 블록 공법이에요. 리벳에서 용접으로, 용접에서 블록으로, 블록에서 메가블록, 기가블록으로. 블록이 커질수록 도크 시간이 줄고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선행의장은 조선소 경쟁력의 비밀. 지상 작업 비용 1, 도크 작업 3, 암벽 작업 9. 선행 의장률이 높을수록 원가가 낮아진다. LNG선의 극저온 융접은 0.7mm 인바강판을 불량률 제로로 접합하는 기술이고 이 인력풀이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성급이라는 독립기관의 감시 아래 이루어진다. 공정을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이 거대한 시설, 도크와 크레인을 새로 짓는 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용 3조 원, 기간 10년, 그리고 돈과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부에서 조선소가 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지금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는 근본 논리입니다.